대한민국 문학계가 하루아침에 술렁였다. 각 신문사의 헤드라인은 하나의 문장으로 도배되었다. 위문탁의 작품은 전부 내가 썼다. 그 말을 한 건 이름조차 낯선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주장 하나로 문학 커뮤니티는 밤새 불이 켜졌고 갑론을 박이 끝을 모르고 번져갔다. 그러나 위문탁은 달랐다. 인터뷰석에 앉은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얼굴로 여유롭고 우아하게 말했다. 그 여성은 제 곁에서 일을 도와주던 어시스트 작가였을 뿐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30년 전, 한 여성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문 출판사 편집부로 들어갔다. 낡은 코트, 해진 가방, 떨리는 손. 저 원고 투고하러 왔는데요. 편집부 담당자가 그녀를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여기 두고 가세요. 언제쯤 연락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전화번호는 점심시간이라서요. 나중에 볼게요. 그 말은 보통 거짓말이었다.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의 가장 공손한 표현. 남자는 말대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지 자리에서 일어서 나갔다. 은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글이 사람의 손도 거치지 않고 버려지는 광경을 차분히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번 출판사에서도 그랬었다. 은지는 아이 손을 다시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원고를 모르는 척 지나쳐야 했다. 자기가 쓴 문장이 사람에게 던져지는 모습은 생각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출판사 사장의 아들. 문단에서는 유망주라는 말로 불리던 무명 작가 위문탁. 문탁은 유리문 밖에서 방금 전 상황을 우연찮게 목격하고 책상 귀퉁이에 놓인 원고를 보았다. 앳된 얼굴에 아이의 손을 잡고 왔던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좀 특이하게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 뿐이었다. 겨울새. 문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최근 같은 제목의 소설이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표절.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첫 장을 넘겼다. 첫 한 문장. 문탁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는 원고를 덮지 못했다. 표절이 아니었다. 카피도 오마주도 아니었다. 이건 천재야.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문체는 섬세했다. 비유는 날카로웠다. 감정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폭발적이었다. 문탁은 10분간 서서 원고를 읽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다. 고개를 돌려 방금 아이 손을 잡고 체념에 가까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가던 여자가 떠난 자리를 훑쳤다. 이 훌륭한 글의 주인공은 훌륭하지 못한 시선과 편견에 거듭 발길질 당해왔으리라. 문탁은 그 순간 알았다. 이 원고는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사람을 시켜 정은지의 신상을 조사했다. 재택근무 프리랜서, 월세 단칸방, 연체 2달, 7살 딸, 남편 없음. 완벽했다. 문탁은 원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여보세요? 정은지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문출판사의 위문탁이라고 합니다. 아, 제 원고 읽어주셨나요? 문출판사라는 말에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 신촌 카페에서 뵙죠. 네, 꼭 가겠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다음 날 신촌 카페. 은지는 30분 일찍 도착했다.
낡은 코트를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문탁이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코트, 차갑고 예리해 보이는 안경. 정은지 씨? 네. 안녕하세요. 은지는 일어나 인사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문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 원고는 경이롭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줄도 놓칠 수 없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그럼 출판 확정인가요? 문탁은 잠시 침묵했다. 그 전에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다른 곳에도 투고하셨나요? 아니요. 문 출판사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출판사 몇 군데에 투고하러 갔더니 모집 기간이 아니라고 공모전 때 오라셔서 그냥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이 원고를 봤을 가능성은요? 없어요. 제가 직접 쓴 거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작가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결혼은 하셨고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작가의 배경도 중요하거든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탁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씨, 출판업계는 은지 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혼모 작가, 경력 없음, 인맥 없음, 배경 없음. 은지 씨가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써도 문단은 은지 씨를 외면할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문학계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제 이름으로 냅시다. 겨울새를. 뭐라고요? 은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은지 씨가 쓰고 제 이름으로 출판하는 거죠. 원고료는 7대3. 은지 씨가 7저는 3. 저는 그저 세상과 은지 씨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미친 소리예요.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문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실 겁니까? 곧 학교 입학을 앞둔 따님은요? 은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5년만 하십시다. 5년 후엔 은지 씨도 경력이 쌓이고 저도 문단에 자리를 잡겠지요. 그때 가서 진실을 밝히든 각자의 길을 가든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 문탁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0만 원권 수표 30장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를 씁시다. 5년 후 모든 권리를 은지 씨에게 돌려드린다고. 문탁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이틀 후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저작권 일체는 위문탁에게 귀속됨. 정은지는 평생 침묵을 지킬 것. 위반 시 위약금 10억 원.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은지는 자신이 무엇을 팔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글이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미래였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악마는 항상 구원자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 1995년 가을 문출판사 신간 발표회. 겨울새 위문탁처. 신간 발표회장은 문인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문탁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소설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날개를 접지 않으셨던. 청중은 숙연해졌다. 객석 맨 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은지가 딸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멋있다. 나도 커서 작가 될래.
은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작가가 되렴.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처럼 시리고 쓸쓸했다. 그의 겨울, 위문탁의 이름으로 장편소설 겨울새가 출간되었다.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문탁은 하루아침에 문단의 총아가 되었다. 베스트셀러였다. 서점마다 그의 이름이 걸렸고 신문에는 천재 작가의 등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신인답지 않은 문장. 완성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평론은 열광했고 은지는 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자신의 문장을 읽었다. 은지는 약속대로 인세의 70%를 받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글을 쓰고 받은 고료인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겨울새가 스크린으로 옮겨지며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거뒀고 그녀는 생애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규모의 수익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이거면 충분했다. 습기찬 반지하의 삶을 청산하고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이 풍요라면 자신의 글 따위는 하찮은 거래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5년만 참으면 돼. 은지의 계획과 달리 5년이라는 세월은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은지의 작업실, 밤마다 타자기가 울부짖었다. 탁, 탁, 타다닥. 문장은 익숙함을 벗어나면 흔들리는 법이라며 지우가 사준 컴퓨터를 마다하고 길들여진 타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은지였다. 엄마, 또 밤샘이야? 문 앞에 선 지우가 물었다. 응, 마감이 급해서. 천식 있잖아. 무리하지 마. 알았어, 우리 딸. 은지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쓰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그녀의 작품들이 위문탁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1997년 가식의 향기, 동인문학상, 1999년 우리가 잊은 결, 이상문학상, 2005년 기억의 왜곡, 만해문학상, 2010년 침묵의 함성, 한국일보문학상, 2013년 그렇게 아프다, 동서문학상, 2015년 나의 고양이는, 황순원 문학상, 2017년 지저귀는 오아시스, 현대문학상, 2020년 내 그림자 위에 서린 그림자, 대산문학상, 2023년 해방된 문자, 이효성 문학상. 모든 상패에는 위문탁 세 글자가 새겨졌다. 은지는 TV 중계로 시상식을 지켜봤다. 문탁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작가는 침묵을 다루는 법을 안다. 불필요한 문장이 없다. 그녀의 글 어디에서도 흠결을 찾을 수 없었다. 쏟아지는 찬사들이 그녀의 깊은 우울을 보듬어주지는 못했지만 다음 문장을 향해 나아갈 동력은 되었다. 은지는 오직 다음 원고를 썼다. 작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계약서도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엔 7대3, 그 다음은 6대4, 어느 순간 5대5, 그리고 마침내 4대6, 그 다음은 3대7이 될 것이었다. 은지 씨, 이제 제 이름값이 다르잖아요. 문탁은 늘 같은 어조였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당연하다는 말투. 처음 약속과 다릅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문탁은 웃었다. 그것이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효력을 운운하시는 겁니까? 모든 계약에는 갱신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 법인데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 배분율이 7대3에서 6대4로 추락할 수 있습니까? 그럼 5년 전 기한이 다했을 때 나가셨어야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지속해온 일 아닙니까? 그의 말은 질문의 형식을 빌렸을 뿐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성구와 같았다. 은지는 다시 침묵 속으로 침잠했다. 부인하고 싶어도 문탁의 수완은 압도적이었다. 그의 말 맞다나 그가 구축한 독보적인 노하우와 스펙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취와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한 그의 인맥과 유착이 이 모든 업적의 근간이었음을 알기에 그녀는 비굴함을 견디며 오늘까지 버텨온 것이었다. 당장 협업을 종료한다면 홀로 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또한 뼈아프게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세월은 은지를 지워갔다. 문장은 더 단단해졌지만 사람은 점점 투명해졌다. 관습, 병폐, 악습, 그 모든 부조리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위문탁이라는 이름. 그 서슬 퍼런 권위 아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을 지탱해온 대필 작가에게 허락된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세계적 작가 위문탁 노벨문학상 수상.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은지는 TV 앞에서 굳어 있었다. 엄마, 대박이지? 우리 출판사 책인데. 나 위문탁 작가님 담당 편집자야. 딸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대단하구나. 은지의 호흡이 한순간 멈췄다. 우리 출판사 최대 프로젝트야. 노벨상 수상이면 진짜 역사에 남는 거잖아. 그래.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 하나를 입 밖으로 내기까지 가슴속에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위문탁이 은지를 불러냈다. 강남 호텔 커피쇼. 축하드려요, 은지 씨.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게 됐잖아요. 은지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요? 문탁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은지 씨가 쓰고 제가 받는 거니까요. 둘 다 영광 아닙니까? 그 순간 은지는 더 이상 커피 잔을 들 수 없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문탁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뭐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호, 위문탁의 대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문탁의 얼굴에서 미소가 걷혔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진짜 작가라고. 노벨문학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신화 앞에서 감히 나에게 칼을 겨누겠다. 30년이에요. 이 지옥 같은 유령 노릇도 이젠 지쳤어요. 문탁은 천천히 고개를 가우뚱했다. 마치 딱한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은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문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약서, 원고 파일, 증인. 단 하나라도 손에 쥐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의 옛 계약서는 이미 세상에서 소멸된 지 오래고 타자기만 고집하던 당신 덕에 원고 파일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죠. 덕분에 나는 며칠 밤을 새워 그 문장들을 내 컴퓨터에 옮기는 수고 덕에 입장은 유리한 편이 되어버렸네요. 더군다나 우리 둘만 아는 이 비밀. 입증할 자신 있으세요? 순간 돌변한 문탁의 태도에 은지의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차례차례 짚어 내려갔다. 침착하게, 잔인할 만큼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 모든 문장은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백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5억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더 드리죠. 은지는 쇼핑백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거절하면요? 문탁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따님 서지우 씨 말입니다. 정말 편집 일을 좋아하던데요. 엄마를 닮아서인지 그쪽으로 기질도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출판계는 좁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냉정한 사실처럼 들렸다. 은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글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거는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은지는 작업실에 있었다. 원고지 위에는 아직 제목조차 붙지 않은 소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문장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자기 이름으로 쓰는 글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은지의 손이 멈췄다. 지우였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지우의 시선이 책상으로 옮겨갔다. 원고지 더미.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책 한 권. 빛의 언덕 위문탁처. 지우의 눈이 그곳에 멈췄다. 엄마. 지우는 천천히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원고지 한 장을 펼쳤다. 문장이 같았다. 너무도 같았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거 엄마가 쓴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설마 진짜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해봐, 엄마.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30년이 무너졌다. 언제부터였어? 처음부터? 그럼 30년?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동안 내가 만든 책들이 전부 엄마 거였어?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지키려고. 뭘? 너를. 은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출판사와의 계약, 침묵의 조건, 위문탁의 협박까지. 지우는 울었다. 엄마는 천재잖아.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까지 다칠 수 있어. 지우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나 출판사 그만뒀어. 뭐? 위문탁 그 사람. 인성 쓰레기야. 다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해. 무서워서.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인생 돌려주고 싶어? 이제는 숨지 말자.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여겼던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 어리석은 엄마를 위해 깃발을 들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든든해서 은지는 눈물이 났다. 덕분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낼 결심을 했다. 지우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말보다 서류를 믿는 사람. 한남문. 저희 엄마가 30년간 유령 작가로 살아왔습니다. 남문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렵습니다. 원고 원본이 있다 해도 위문탁 씨에게 넘겨준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증인도 없고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남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뭡니까? 문체입니다. 글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AI 문체 분석. 30년간 발표된 위문탁의 작품들과 은지가 남긴 비공개 원고들을 정밀 대조하는 방법이었다. 승산은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지우는 30년 전 겨울새를 편집했던 은퇴 편집자 박문석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강원도 산골 마을. 70대 노인이 된 박문석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박문석 선생님이신가요?
노인이 경계하듯 물었다. 누구십니까? 30년 전 위문탁 씨의 이름으로 출판된 겨울새 기억하시나요? 박문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제 어머니가 진짜 작가입니다. 정은지라고 합니다. 박문석은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어. 네. 위문탁이 가져온 원고를 받았을 때부터 이상했으니까. 그 친구의 문체가 아니었거든. 알아보니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나온 글이었어.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판사 사장이 위문탁 아버지였으니까. 박문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말하는 순간 내가 잘렸겠지. 이름 모를 누군가보다 내 가족의 생계가 더 중요했기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침묵했네.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 살아왔고. 박문석은 천천히 안쪽 서랍을 열었다. 먼지 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이게 도움이 될까? 30년 전 원고. 정은지의 육필로 쓰인 겨울새의 초고였다.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네. 아닙니다. 지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우는 박문석이 건넨 30년 전 엄마의 원고를 품에 안고 한남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위문탁의 작품은 제가 집필한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제시된 증거. 30년 전 정은지, 육필원고 겨울새 초고. AI 문체 분석 결과 일치율 99.8%. 박문석 전 편집자의 증언. 은지가 30년간 보관해온 초고, 노트 수십 권. 문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이 들끓었다. 위문탁은 다음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은지는 제 어시스턴트 작가였을 뿐입니다. 문체가 유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불러주는 문장을 그대로 타이핑했기 때문이죠. AI 분석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AI가 문학을 압니까? 문탁은 비웃듯 대꾸했다. 문학은 기계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작가의 혼이 담긴 문장을 기계가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박문석 증인의 증언은요?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직원의 보복성 거짓 증언입니다. 문탁은 여유 있게 미소 지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스운 소동이라는 듯. 논란이 커지자 노벨문학상 위원회가 움직였다. 공식 발표는 짧았다. 진위 여부를 검증하겠다. 세상은 다시 술렁였다. 문학이 법정에 서는 일은 흔하지 않았고 노벨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그랬다. 스웨덴 할리먼은 양측에 같은 요구를 했다. 같은 주제, 같은 조건, 같은 시간. 주제생의 마지막 순간. 기한 72시간. 누가 진짜 작가인지 문장이 직접 말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은지는 작업실에 들어갔다. 천식 흡입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타자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글이었다. 딸을 위해 마지막 숨을 아껴 쓰는 한 여성의 이야기. 숨이 가빠질수록 문장은 더 짧아졌고 그 짧아진 문장 속에 삶 전체가 눌러 담겼다. 문탁은 고급 호텔에 머물렀다. 최고의 유령 작가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써야 해. 하지만 문장은 나오지 않았다. 모두 능숙했지만 그 문장들에는 과거가 없었다. 누구도 은지의 문체를 대체할 수 없었다. 72시간이 절반을 넘겼을 때 문탁은 초조해졌다. 결국 그는 인터넷을 열었다. 오래전 올라온 단편.
그는 그것을 고쳤다. 문장을 조금 바꾸고 표현을 다듬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글은 흉내낼 수 있어도 쌓아 올릴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노벨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 정은지 씨가 제출한 어머니의 숨결은 지난 30년간 위문탁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작품과 동일한 문학적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위문탁의 제출작은 기존 작품들과 문체가 다르며 인터넷에 공개된 작품의 표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벨문학상 수상에서 위문탁을 제외합니다. 그 순간 논쟁은 끝이 났다. 문장이 마침내 주인을 알려주었다. 2024년 12월 스톡홀름 은지에게 노벨문학상 수상 제안이 전달되었다. 위문탁 대신 정은지 씨께 올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제 작품들은 법적으로 위문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벨위원회는 긴 논의 끝에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올해는 수상자 없음. 대신 앞으로 정은지 씨의 이름으로 발표될 작품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위문탁은 법정에 섰다. 사기, 저작권 침해, 업무 방해, 최후 진술에서 그는 무너졌다. 저는 제가 작가라고 믿었습니다. 정은지 씨의 문장을 제 이름으로 읽으면 진짜 제 것이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는 울었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제가 쓴 건 없었습니다. 판결은 짧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모든 문학상, 박탈, 30년간의 원고료 배상. 위문탁이라는 이름은 문학사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년 후, 정은지는 자기 이름으로 첫 장편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제목은 침묵의 대가, 출판 기념회장.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에게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장래가 고요해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30년 전 저 역시 위문탁 씨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당시 세상은 아무런 이력 한 줄조차 없고 인맥 없는 초라한 미혼모 여성 작가의 이름으로는 글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비겁했죠? 잠시 침묵.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엔 5년만 하려 했습니다. 이름을 찾을 때까지만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림자로 사는 건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비난받을 일도 없고 실패의 책임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쓰기만 하면 됐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결국 저는 제 이름을 스스로 포기했던 거죠.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제 재능을, 저는 그의 이름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침묵의 진짜 대가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한 30년, 그 시간 자체였습니다. 은지는 침묵의 대가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씁니다. 그녀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 한쪽에서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 엄마에게, 아니, 작가 정은지에게. 침묵의 대가는 300만 부를 돌파했다. 그리고 2027년 정은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톡홀름 시상식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녀는 단상에 올랐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름 없이 글을 써온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모든 작가들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우레와 같은 갈채가 장래를 압도했고 그 여운은 오랫동안 잦아들지 않았다. 위문탁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볕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오전 매장 문이 열렸다. 은지였다. 문탁은 깜짝 놀랐지만 특유의 차분함으로 입을 열었다. 여긴 어떻게 왔습니까?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왔겠어요? 당연히 차 타고 왔지요. 뜬금없는 농담에 문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은지는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겨울새 정은지죠. 개정판이었다. 진짜 작가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책. 은지가 카운터에 책을 올려놓자 문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작가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은지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위문탁 씨. 문탁이 은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제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법은 틀렸지만 시작은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해주셔서. 문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은지가 문을 열고 나갔다. 봄볕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문탁은 그 빛 속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가에 꽂힌 겨울새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이제는 진짜 주인의 이름으로. 서은채는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찾지 못한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의 침묵과 선택에 이 이야기가 잠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